안녕하세요. 이것은 지혜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60세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8가지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7번째는 놀라운 이유로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나이 60에 이르러 순응한다는 옛말처럼 중년과 노년의 삶은 더 이상 일상 속 소소한 것들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평온과 지혜가 더욱 필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한 어르신이 스스로에게 쓴 편지를 공유하려 합니다. 간결한 언어로 중노년의 삶의 진리를 담고 있으며 집안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모두 가슴에 와 닿는 이 편지의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각 조언은 단순하고도 구체적이며 모든 중노년 친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 세대는 어린 시절과 청년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생활이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돈과 시간으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중노년 친구 여러분, 과거의 회상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세요. 인생의 황금기인 20년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해 매일의 아름다운 순간을 즐기며 시간을 의미 있는 활동에 투자하세요. 둘째, 화를 멀리하세요. 젊었을 때는 우리도 다소 성격이 있었고 특히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이제 자녀들은 성장해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대할 수는 없으며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조언을 주되 자녀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자애롭고 유머러스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화합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유머와 이해로 갈등을 해결하면 자신도 기분이 좋아지고 가정도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셋째, 불평을 줄이세요. 속담에 이르길 집집마다 어려운 사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나 고민은 있으며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토로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불평의 빈도에 유의하세요. 반복되는 불평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우고 문제를 볼 때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세요.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며 자신과 주변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할 뿐입니다. 건설적인 방법으로 어려움과 도전에 맞서세요. 넷째, 외로움에 빠지지 마세요. 자녀와 함께 살든 배우자와 함께 살든 정신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집안 사람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친구와 취미를 가지세요. 외로움은 중노년에게 흔한 문제이지만 취미를 키우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외로움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외부와의 연결을 유지하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기쁨과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어른으로서 어떤 일들은 눈 감고 넘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일정한 생활 공간을 주고 그들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도록 하세요. 특히 손자, 손녀의 교육에 있어 중노년은 경험이 많다고 해서 자기 생각을 우선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녀의 양육 방식을 존중하며 좋은 가정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잔소리를 줄이세요. 건강, 결혼, 직장 등의 주제는 중노년이 자녀와 가장 나누고 싶어 하는 주제이지만 젊은이들은 반복적인 충고를 매우 싫어합니다. 자녀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 일에 대해 너무 자주 상기시키지 마세요. 신뢰하고 존중하며 자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침묵과 지지가 잔소리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저축에만 몰두하지 마세요. 중노년 친구 여러분, 저축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통장에 쌓인 돈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한 평생 열심히 일해왔으니 이제는 자신에게 더 잘 대해 주세요. 옷 한 벌이 얼마인지, 채소 한 포기가 얼마인지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돈을 써야만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됩니다. 쌓아둔 돈은 그저 유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마세요. 현재의 삶을 즐기고 저축을 통해 자신의 소망과 필요를 실현하며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드세요. 여덟째,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세월은 유수와 같고 어느덧 우리 모두 중노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니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세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사세요.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드세요. 나중에 하겠다. 시간이 생기면 하겠다. 며칠 후에 하겠다라는 말은 이제 그만두세요. 우리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소홀히 대하지 마세요. 맺은 말로 중노년의 삶의 질은 물질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내면의 부유함에 달려 있습니다. 이 노인의 편지는 간결한 언어로 인생의 지혜와 진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현재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으로 맞이하는 법을 배우세요. 우리 함께 노력하여 평범한 날들 속에서 특별한 삶을 살아갑시다. 노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충고는 마작을 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76살 된 한 노인이 말하길, 이 소일거리는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저는 올해 76살이며 성은 박입니다.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은퇴 전에는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제 연금은 매우 높고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연금 외에도 약 120평의 집과 약간의 저축을 가지고 있어 생활이 매우 좋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제 배우자도 은퇴한 노인이며 비록 그의 연금은 저보다 적어 한 달에 4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금을 합치면 1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둘 있으며 지금은 모두 가정을 이루고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손자들도 모두 성장하여 명절마다 두 노인을 찾아오곤 합니다. 이 덕분에 제 노년의 삶이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은퇴한 이후로 우리는 은퇴 후의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평소에는 배우자와 함께 사교 댄스를 추러 가거나 여행을 다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많은 곳을 여행하고 많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처럼 자유롭게 노년을 보내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생활에서 저와 같은 연금을 가진 사람도 없고 저처럼 자유로운 사람도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부러워하며 행복한 노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는 우리에게 멀리 돌아다니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멀리 있는 곳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집에 머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후 저와 배우자는 여행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쉽긴 하지만 그동안 이미 많은 곳을 다녀왔기 때문에 더 이상 후회는 없습니다. 집에서 편안히 지내기 위해 저는 배우자와 매일 서로를 돌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료할 때는 함께 광장춤을 추거나 함께 체스를 둡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활 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매일 집에만 있으니 지루함을 느끼게 되었지만 멀리 여행을 가는 것도 위험할까봐 걱정되어 매일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좋은 소일거리를 떠올렸는데 그것이 바로 마작을 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마작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특히 결혼하기 전에는 휴일마다 마작방에 가서 하루 종일 마작을 치곤 했습니다. 마작을 칠 때마다 항상 많은 돈을 따곤 했고 운도 좋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마작을 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일이 바빴기 때문에 시간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된 후 저는 다시 마작을 통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고민 없이 근처 마작방으로 가서 마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친 이후 저는 마작에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1000에서 2000원 정도를 땄는데 오랜만에 마작을 쳤지만 여전히 능숙하게 잘 쳤기 때문에 더 빠져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매일 마작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 배우자는 제가 매일 마작방에 가는 것을 보고 마작을 치지 말라고 설득했습니다. 비록 시간이 잘 가는 방식이지만 그 위험이 크고 매번 돈을 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찾은 소일거리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배우자는 제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마작을 하러 다니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크게 실망했습니다. 자주 그 일로 저와 다투었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제 일에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를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배우자에게 대들지 않았지만 마작에 중독된 이후로는 배우자에게 항상 짜증을 냈고 태도도 나빠졌습니다. 배우자가 무슨 말을 하면 저는 곧바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결국 배우자는 더 이상 저를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배우자는 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가 저를 내버려 두자 저도 마냥 편안했습니다. 마음 놓고 마작을 하러 다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작에서 따왔던 돈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제 돈까지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돈을 잃고 나서 저는 화가 났고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점점 더 무리하게 돈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돈을 되찾기는커녕 더 큰 금액을 잃어버렸고 결국 모든 저축과 연금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조차도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배우자의 저축까지 훔쳐서 도박에 쏟아부었지만 결국 그것마저 모두 잃고 막대한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배우자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너무 화가 나서 결국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원래도 건강이 좋지 않았던 배우자는 제가 계속해서 그를 괴롭힌 탓에 점점 더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병이 난 후에도 치료받을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모든 돈을 도박으로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둘 다 연금을 받기는 했지만 빚을 갚기에도 모자랐고 치료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았고 다시는 마작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배우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저는 자녀들에게 돈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제가 모든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사실을 알자 매우 화를 냈습니다. 저를 크게 꾸짖은 뒤에야 겨우 배우자의 치료비를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저를 믿지 않고 제가 돈을 속여 가로챌 것이라고 의심하여 결국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배우자는 결국 수술 기회를 놓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매우 슬펐고 제 도박 중독이 배우자를 해치고 결국 자신까지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노년 생활은 더욱 고통스러워졌고 매달 빚을 갚느라 생활은 고달프기만 했습니다. 자녀들은 저를 무시하고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스스로 초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저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마작을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 소일거리는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며 스스로뿐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해치고 자녀들의 원망을 사게 만듭니다. 이처럼 손해만 보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깊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매달 5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배우자는 매달 20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다시 결혼하고 나서야 그의 돈이 보기만 할 뿐 쓸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60살이며 성은 2입니다.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과부로 50세 때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매우 슬펐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에 그의 부재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자녀들이 끊임없이 곁에 있어 주며 위로해 주었기에 서서히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찌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비록 배우자의 동반이 없어서 생활이 외롭기는 했지만 그때는 일 덕분에 무척 바빴기 때문에 거의 심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혼자 지내는 것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지만 은퇴한 지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제 연금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겨우 50만 원에 불과했으며 아플 때 치료비로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은퇴 후에는 아무 일도 없어서 지루함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무료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제 노년 생활이 좀 더 풍요로워지길 바라며 새로운 배우자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노년에 덜 고생할 것이고 아프지 않을 때도 병원비 걱정 없이 편히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부유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결혼 중개인에게 특별히 부탁해 돈 많은 노년 남성을 소개받았습니다. 결혼 중개인은 정말 열심히 도와주었고 소개받은 사람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건은 저의 기대에 완벽히 부합했지만 인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을 만나봤지만 모두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사람을 찾고 싶다는 생각은 간절했지만 재산뿐만 아니라 인품도 좋아야 진정으로 저에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비로소 합격한 남편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번의 만남 끝에 드디어 저는 원하는 대로 아주 부유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 씨였고 매달 200만 원의 연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가 마음에 들었고 그도 저를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저에게 선물을 주고 저를 예쁘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그에게 특별한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소개팅이 끝난 후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고 잠시 연락을 주고받은 후 둘은 관계를 확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단순히 함께 살아가기 위한 동반자로 생각했지만 며칠 후 그는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혼이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내가 당신과 합법적인 부부가 된다면 더욱 마음이 편할 겁니다. 당신이 승낙만 해준다면 저는 앞으로 정말 잘해줄게요.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사실 저는 단지 동거하며 함께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인신고까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성에 감동해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우리는 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된 후 저는 그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했으며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노력하면 그도 저를 위해 아낌없이 베풀고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사도록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는 무척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생활비를 요청할 때마다 마치 치약을 짜내듯 조금씩만 주었고 제가 한 번에 50만 원을 달라고 부탁했을 때도 그는 마치 제가 그의 돈을 탐내는 것처럼 경계하며 거절했습니다. 그가 매달 준 생활비는 약 20만 원에 불과했으며 그 돈으로는 식비도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로 우리는 자주 다투었지만 그는 제 감정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그의 돈을 노린다고 비난했습니다. 그의 행동에 저는 정말 황당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낸 지 2달쯤 되었을 때 그는 각자 생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각자 부담하는 방식이 더 공정하며 서로의 재산을 노리지 않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 제안은 저를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후하던 그가 결혼 후에는 이토록 인색하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에 많은 것을 함께하며 그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으나 오히려 저는 그저 공짜로 그를 돌보는 가정부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그와 결혼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인연을 끊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이 인연이라 생각했기에 놓치고 싶지 않았고 후회 없이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제가 아프게 되었을 때 그는 돌봐주지 않았고 심지어 병원비조차 부담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는 저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며 병이 나으면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실망했고 그는 단지 저를 무료 가정부로 여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매달 200만 원의 연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돈은 구경만 할 뿐 사용할 수 없었고 그의 진정한 헌신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이혼을 결정했고 이혼 후에 비로소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답답한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년 생활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저는 새로 일을 구했고 비록 월급은 2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생활비로는 충분했습니다. 남는 연금은 저축할 수 있게 되어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도 줄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저 자신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믿는 것이 가장 진실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지며 함께 천천히 나이를 먹어갑시다.